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박영선, 양정철 등 야권 인사 기용설에 대통령실이 즉각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 수원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처음 만난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공급망 교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제재 확대 논의에 착수했고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전국에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미세먼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에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정치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보도를 부인하며 사태를 진정시켰지만 대통령실 내부도 술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로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양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정무특임 장관을 신설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선을 그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누군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린 것 같은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며 협치를 위해서는 괜찮은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임 인선에 대한 여러 하마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적 쇄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고심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 여의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다만 협치란 측면에선 괜찮은 생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야권 인사 기용설은 간보기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걸 던져놓은 것은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당 파괴 공작이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간다고 인준이 되겠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진 않을 거라고 혹평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최소한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저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도의와 수순이라 보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로 이어갑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등 18명이 다쳤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대리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 지역을 드론으로 공격해 군인을 포함해 18명이 다쳤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지휘관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헤즈볼라 군사시설과 드론 발사시설 여러 곳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대신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에 보복을 가하고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면서 이란과의 갈등이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איראן עומדת מאחורי חמאס, מאחורי חיזבאללה, מאחורי אחרים, אבל אנחנו נחושים לנצח שם ולהגן על עצמנו בכל הזירות. 이런 gaunde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이란 무기와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Es ist eins ganz klar, wir haben schon sehr viele Schritte unternommen, den Iran zu sanktionieren. Und das wird immer wieder neu diskutiert werden müssen, was weitere mögliche Schritte sind. 이에 더해 EU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재반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3배 더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도 워싱턴에 모여 회의를 갖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동부 제조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있는 미국 철강회사 US 스틸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f that investigation confirms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현재 7.5%에서 25%까지 오르게 됩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에 대한 통상 관행을 조사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제안보법률 무역법 301조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급망 교란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정적인 무역 국내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삼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I see scope to further deepen our cooperation on key shared objectives in the region and globally, such as expanding resilient supply chains,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경제적 강압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3배 인상은 대선에서 경쟁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첫 회의에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전,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이화영 술판 진술 조작 논란과 관련해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은 또 수원구치소를 찾아 교도관 면담을 요청하고 대검찰청을 방문해 감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공기업 직원 1명과 교수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은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문가 14명을 투입해 훼손된 경복궁 담장의 2차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1차 복원 작업 이후 눈으로 확인되는 미세한 낙서를 추가로 지우고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경남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60대 여성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닷새 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에서 밭일하던 60대 여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구급대는 경남 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부산의 한 2차 병원에서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신고 접수 약 1시간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친 각종 검사 끝에 A씨는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긴급 수술이 가능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고 접수 약 6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A씨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준비 과정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것 같다며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50대 대동맥박리 환자가 부산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무려 200번 가까이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면서 원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7월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류모 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최소 191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요청했고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격분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어떤 이유로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류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6년이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형량으로도 저희 아픔을 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동기 자체라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류 씨는 결혼을 앞둔 경제적 스트레스와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1심 재판 때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무인 사진관을 많이 이용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무인 사진관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해킹 등으로 사진이 유출되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가수 전소미 씨와 트와이스 멤버 채영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상의를 올린 채로 신체 일부를 찍은 이 사진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과한 노출이 아니라면 그 정도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가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그 내부에서 노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체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고 있던 여성을 목격한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CCTV를 촬영 중이라고 썼는데도 여자분인데 상의를 그냥 전부 다 뭐 탈의한다든가 심지어가 남자분들은 이제 약간 바지 프로필을 무인 사진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해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서버에 저장되는데 관리자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N번방 범죄의 시작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노출 사진이었던 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항의를 하면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잡고 봤더니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전국 식당 주인들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었습니다. 보도에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가지도 않은 식당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박모 씨입니다. 협병증 발효받았고 장염맨으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3,000곳이 넘는 식당에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세끼리 식사하고 갔었는데 6사람이나 북풍에 살사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면 욕설하고 협박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영업정지 바로 처리시킬 거니까. 장난하신다라. 겁에 질린 업주 418명이 박 씨의 요구에 따라 모두 9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소상공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시 통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뭐 진단서를 첨부 받거나 했어야 하는데. 박 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검거되어 23년 출소했는데 출소 후 단 2개월 만에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공유 킥보드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전국에 20만 대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킥보드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건데요. 이서영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킥보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도 차도에도 여기저기 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횡단보도 5발자국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3m 이내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즉시 수거 대상입니다. 역시 버스 정류장 5m 안, 점자블록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구역도 즉시 견인 지역인데 대부분 이용자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시가 나서서 견인한 전동 킥보드만 6만 2천 대나 됩니다. 정작 킥보드를 운영해 돈을 버는 공유업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견인에 소극적입니다. 거리 질서 확립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견인업 보관소에 하루에 수십 대 이상이 견인돼서 보관되고. 일부 업체는 지자체가 수거한 킥보드를 찾을 때 내야 하는 견인비 4만 원과 보관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고지를 안 해줘가지고 벌금을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킥보드를 업체가 즉시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폐기됩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전자담배는 엄연한 청소년 판매 불가 상품으로 청소년 구입과 판매가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해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들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맛과 향으로 마케팅하며 청소년들을 흡연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학원 갑니다. 주변 골목은 물론 학원 입구 근처에서 가방을 메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눈에 띕니다.
담배를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니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나 인터넷 구매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구해요? 친구가 사이트에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도 이제 하고, 그리고 선배 그 두 개가 좋더라고요. MBN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보니 다수의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담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지난 2022년 478개로 2년 새 2배 넘게 늘었을 정도입니다. 최근 전자담배 액상을 파는 무인 자판기도 등장했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성 인재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으로 인증을 해봤는데요. 얼굴 인식 등 추가 절차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비해 맛과 향이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독 위험과 유해성도 큽니다. 니코틴에 중독이 되고 좀 더 강력한 니코틴을 희망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금지해야 된다는. 담배 대체제가 아닌 청소년 흡연의 입문용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 관련 부처의 세심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솔로 콘서트 영화 어거스트 디투어 디데이 더 무비가 올해 전 세계 공연 실황 영화 가운데 최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배급사 트라팔라 릴리징은 지난 10일에서 14일 상영된 슈가의 콘서트 영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 돈 약 141억 원을 벌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K-팝 솔로 아티스트 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이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는 해당 기간 100개 이상의 지역에 총 3,5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났습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군백기에도 엄청난 기록을 세웠네요. 미국 몬태나주 뷰트시에서 서커스 공연을 준비하던 코끼리 한 마리가 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밤 서커스 공연을 앞두고 있던 아시아 코끼리 바이올라가 목욕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차량의 소음에 놀라 도망쳤는데요. 코끼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시민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조련사들에게 붙잡혀 다시 서커스단으로 돌아갔는데요. 바이올라는 과거에도 탈출한 이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서커스단이 코끼리에게 무리한 공연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네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검찰은 모든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여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상식 밖의 허위 주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고 수원지검에 관련 자료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의혹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술자리가 벌어진 시점은 지난해 6, 7월경, 장소는 창고가 아닌 검찰청 진술 녹화실이라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계자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술판을 벌인 적도 없고 회유나 진술 조작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주장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의혹 제기된 시점 말고도 교도관 출정 기록, 음식 주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권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딴 기자회견을 예고해 의혹을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해소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CCTV는 보존기간 30일을 훨씬 넘긴 상태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검찰의 술판 회유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재판의 불똥이 이재명 대표에게 튈 수 있기 때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도 항의 방문합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 검찰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소를 비추는 CCTV와 수감자 출정 기록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도 중대 범죄지만 수감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국기문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술판 회유 100% 이제 사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장 역시 강성 친명인 민영배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오늘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대로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22대 국회를 앞두고도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보도 먼저 보시고 그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합승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선 운영위원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계 의원은 단독 과반에 야권을 합치면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국회 운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면서 22대 국회 개원이 역대급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사수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무조건 법사위부터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을 법사위에 올릴지 말지를 정하는 강력한 권한을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힌 적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 즉 법안이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기능만 해야 하지만 그간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쟁점 법안들은 법사위 단계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원회로 끌어내리면서 경론이 오갔습니다.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거의 지금 의사방해 수준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러 분이 하시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 처리한 거 다 환원하고 사과하실랍니까? 지난해 2월 환노위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 역시 법사위에서 표결 처리가 거부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맞대응해왔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각종 특검 등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다음 달 초 22대 원구성 협상을 벌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엔 22대 국회 초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은 이르면 6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뽑습니다. 이에 앞서 시급한 문제는 야당과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일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흡수 합당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로는 4선의 김도읍, 박대출 의원 등 비윤계와 3선의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간 경쟁이 예상됩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비대위원장을 윤재욱 원내대표님이 맡아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애초 다음 달 8일쯤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당겼습니다.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최고위 의결을 했는데 5월 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4선의 김민석, 박범계 의원과 3선의 김영진, 김병기 의원 등 10명 이상의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됩니다. 원구성 협상을 이끌 사령탑이 선출되면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판 뉴타운 준공식 현장을 직접 챙기며 특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이 특별한 이유는 북한의 태양절 때문인데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엔 금수산 궁전을 찾아 참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참배 대신 자신의 행사를 챙긴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완전한 홀로서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에서 내리고 주민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단상 위에 오른 김 위원장이 준공 테이프를 끈 차 축포와 풍선이 조명을 밝힌 주택단지에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만 가구 규모 고급 주택단지 평양 화성지구 2단계 준공식 모습입니다. 2021년 북한판 뉴타운 사업에 나선 북한은 5년에 걸쳐 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해 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어 온 나라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상거리의 탄생을 환희 속에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한 날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다음 날로 매년 찾던 금수산 태양궁전은 참배하지 않고 자신의 건설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겁니다. 또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이 아닌 4월 명절로 지칭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선대의 업적을 지우고 자신의 리더십은 부각시켜 김정은 태양 이미지로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를 제트스키로 이동하거나 오도 가도 못하고 물에 빠진 차 위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내 왕복 10차선이 넘는 도로가 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Road which has turned into this
has turned into a river. 비행기도 물을 가르며 활주로를 달리고 지하철엔 물이 들이닥쳐 출근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Hello boss, salam alaikum. Me today no come job no coming today. Me water too much road. 현지 시간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년치 비가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물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2년 전 한국의 기록적인 폭우 때처럼 침수 차량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거나 제트스키로 도로를 달리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알려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10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됐고 학교들은 휴교했습니다. Dubai and the rest of the UAE are normally very dry, so the infrastructure to handle this sort of deluge simply is not there. The dry weather returns on Wednesday. 인근 국가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만에서는 18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구조됐고 바레인에서도 곳곳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투우는 사람이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걸 말하죠. 투우장에 내보내기 위해 소를 암흑의 방에 24시간 가두고 경기는 잔인하게 진행이 돼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데요. 투우를 반대하는 시위가 콜롬비아에서 열렸습니다. 몸에 피를 연상시키는 듯 빨간색으로 칠하고 황소 가면을 쓴 여성이 땅에 누워 있는데요. 그녀 주변엔 콜롬비아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드럼을 치며 투우 반대법을 외칩니다. De lograr esta prohibición, de lograr que se respete la cultura, el arte y la verdadera vida de los animales. Es por eso que venimos a sumarnos y decimos. 지난 16일 투우 반대법 시위가 열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이 투우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투우 금지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불길 속에서 구조해낸 곰 2마리가 있는데요. 크림반도의 한 동물원으로 가보시죠.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는 이곳은 크림반도의 한 사립동물원입니다. 이 화재로 여우 원숭이와 너구리, 앵무새 등 200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곰 2마리를 구조해냈는데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곰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불길이 덮친 곳은 또 있는데요. 덴마크에선 역사성을 지닌 첨탑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요. 현지 시각 16일 덴마크의 대표적 문화재인 옛 증권거래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큰 불길을 잡았지만 건물 대부분이 크게 훼손됐는데요. 1640년 크리스티안 4세 국왕의 지시로 지어진 네덜란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지금은 상공회의소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옛 건축 스타일을 되살리기 위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해 덴마크인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환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여행객은 물론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공항 환전소에선 1달러에 1,45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오른 환율은 미주 여행객은 물론 거주 비용이랑 개인적으로 쓸 용돈까지 합해서 환전을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점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당장에 쓸 급한 돈만 환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길에 오른 직장인에게도 경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것들 못하는 것들도 많고요.
일정 정해진 금액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충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준비 커뮤니티에도 환율이 너무 올랐다며 걱정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은 미국 물가에 이어 환율까지 오르며 부담이 배로 커졌습니다. 딸은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1, 2년 전과 비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오른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더 보내야 돼서 상당히 부담이. 고환율로 주식시장에선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코스피는 2달 만에 2,6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도 3주 만에 8만 전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은 면담을 하고 한일 공동 구두 개입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해 납부되지 않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1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속세와 증여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00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었는데요. 특히 고액 체납이 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도 1억 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가짜 들러리 입찰을 한 KH그룹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KH그룹에 대해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공정위는 또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원조 규모가 2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엔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늘리고 지원국도 11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유엔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매년 5개 나라에 쌀 5만 톤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품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혁신 기업들의 기술력을 알리고 또 수출 기회까지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오염물을 알아서 찾아가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봇과 짝을 이룬 드론이 폐기물 위치를 파악하면 로봇이 목표물에 접근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월 감천항 기름 유출 현장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적물이 기름인지 쓰레기인지를 스스로 감별해서 대응을 하는.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사이클 같지만 VR 속 코스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느낌을 줘 1분만 페달을 밟아도 숨이 차오를 만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조달청이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우수한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혁신 기업들이 공공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 맞춰 한국구매조달학회도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AI 시대 지속 가능한 구매 조달 전략을 논의하는 등 민관학 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중학생 시절엔 일본의 유망주였지만 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태극마크를 단 독립운동가의 후손 여자 유도 선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유도 샛별 허미미 선수를 박규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 모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오전 구보를 시작합니다. 파리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각오를 불태우는 선수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국제대회에서 연이은 한판승을 따내며 유도 샛별로 떠오른 2002년생 허미미입니다. 허미미는 중학생 시절 일본에서 총망받는 유망주였지만 가슴에 일장기 대신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일 경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 허석의 후손이면서도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타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좀
잘 해야 되는 느낌도 있고. 포르투갈 그랑프리 2회 연속 우승을 거둘 정도로 기량도 절정에 달한 허미미는 할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꿈의 무대 올림픽에 도전합니다. 좀 큰 시합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금메달 꼭 타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100일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각오를 다진 가운데 한국 유도가 12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허미미의 파리 드라마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연일 황사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15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쁜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먼지는 오늘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차츰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정선 26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은 9.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